저기요. 괜찮아요? 눈 좀 떠보세요. 제발. 혜수가 달려가 여자의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혜수가 두 손을 깍지 끼고 여자의 명치 위를 힘껏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차가운 바닷물이 여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품 코트는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코트 안주머니에는 누군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듯한 방수 파우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뜬 여자에게 혜수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여자는 혜수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주민 37명뿐인 이 작은 섬에 바다가 한 여자를 밀어보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 하나가 떠밀려온 순간부터 평화롭기만 하던 이 섬에 서울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해무가 포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남해 끝자락 하루에 딱 한 번 오전 10시에 여객선이 닿는 작은 섬. 사람들은 이곳을 안개섬이라 불렀습니다. 낡은 어선 12척이 밧줄에 묶인 채 파도에 찰랑거리고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섬 전체 인구 37명,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명이 이른이 넘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는 어촌계장 오정식 정도가 고작인 이 초고령 마을에 오늘 15년 만에 새 이장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여객선이 백고동을 울리며 포구에 닿았습니다. 트랩을 밟고 내려선 산에는 강혜수 32살, 캐리어 하나와 노트북 가방이 짐의 전부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IT 기업에서 시스템 개발 팀장으로 일하던 혜수는 석 달 전 홀로 이 섬을 지키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사표를 던지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강혜수가 처음 이 섬을 떠난 건 16살 때였습니다. 안개섬 분교는 중학교까지만 있었고 고등학교에 가려면 육지로 나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할머니가 선착장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김밥 도시락과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10,000원짜리 10장이 꼬깃꼬깃 접혀 있었습니다. 혜수야, 이거 가져가. 할미가 전복 판 돈이다. 할머니, 이거 석 달치잖아.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가져가. 할머니가 봉투를 혜수의 가방 안에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혜수가 여객선 트랩에 올라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고무신 차림으로 선착장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흰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혜수가 손을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여객선이 포구를 벗어나 안개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육지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같은 방 아이가 혜수의 가방에서 비린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섬이야? 진짜 섬에서 사람이 살아? 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3번 반복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섬이야. 사람 살아.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할머니가 쥐어준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10장. 한 장 한 장에 전복 껍데기를 깎던 할머니의 손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그 돈을 석 달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혜수는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2시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PC방에 갈 때 혜수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할머니한테 손을 안 벌릴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위성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혜수의 귀에는 파도 소리가 함께 실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그래,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잘 먹어요.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에 힘이 없어. 돈 걱정은 말고 고기 좀 먹어라. 할머니는 성적 이야기에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냐? 잠은 잤냐? 감기는 안 걸렸냐? 할머니의 질문은 늘 그 세 가지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붙었을 때 혜수는 합격 소식을 전하러 안개섬에 돌아갔습니다. 여객선에서 내리자 할머니가 선착장에 서 있었습니다. 4년 전 떠날 때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고무신을 신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혜수가 뛰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등이 4년 전보다 훨씬 굽어 있었습니다. 혜수의 품 안에서 할머니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나 서울대학교 붙었어. 장학금으로. 그래, 잘했다. 밥은 먹었냐? 혜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등을 토닥이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울긴 왜 울어? 밥이나 먹자. 대학 시절 혜수는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4개씩 뛰었습니다. 새벽에는 편의점, 낮에는 수업, 저녁에는 과외, 주말에는 식당 서빙. 잠을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새 코드를 짜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화면 위에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 볼 때 그물에 전복이 걸려 올라올 때 할머니가 짓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은 바다에서나 화면 앞에서나 같았습니다. 졸업 후 강남의 IT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동기 30명 가운데 혜수만 비서울 출신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무가 물었습니다. 강혜수 씨, 고향이 어디라고? 남해 안개섬이요. 섬? 거기 인터넷도 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혜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3년 만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입사 동기 중 가장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안개섬에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은 왜 보내? 나는 쓸 데가 없어. 네가 써. 혜수가 보낸 돈은 할머니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승진을 거듭하며 혜수의 삶은 바빠졌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전화가 2달에 한 번이 되고 석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섬에 가겠다는 약속을 6번 잡았다가 6번 다 취소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달에 꼭. 그래, 바쁘면 안 와도 돼. 할미는 괜찮아. 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느려진 것을 혜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석 달 전 새벽 3시 혜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식이었습니다. 혜수야.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혜수가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첫 차를 타고 통영항으로 갔고 여객선을 타고 안개섬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에 정식이 서 있었습니다. 정식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형, 할머니는? 정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새벽에 돌아가셨어. 혼자서. 아무도 옆에 없었어.
해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선착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벽에는 해수가 대학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해수가 보낸 돈이 한 장도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할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해수야, 이건 네 돈이다. 할미는 네 얼굴만 보면 됐어. 해수가 봉투를 가슴에 안고 방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창문 너머로 안개 낀 바다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바라보던 바다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해수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상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팀장, 제정신이야? 승진 코앞인데 섬에 가겠다고? 네.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해수가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해수는 할머니의 빈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첫날 밤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6살에 떠날 때도 이 소리를 들으며 잤습니다. 할머니가 옆방에서 기침하는 소리,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 새벽에 고무신 끌며 텃밭으로 나가는 소리. 그 소리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에 해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해수를 찾아왔습니다. 해수야, 이장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여. 네가 해라. 할머니, 저는 이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할매가 살아있었으면 니를 앉혔을 거요. 할매 대신 내가 앉힌다. 싫다고 하지 마. 복순 할머니의 눈이 매웠습니다. 해수가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여객선 백고동이 울리는 아침, 해수가 캐리어 하나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안개섬 선착장에 내렸습니다. 서울에 있던 짐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선착장에서 기다리던 정식이 성큼 다가와 캐리어를 낚아챘습니다. 야, 이장님. 짐이 이게 다야? 형, 이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듣기 민망하게. 정식이 해수의 어깨를 한 대 치며 웃었습니다. 민망하긴 뭐가 민망해. 오늘부터 넌 이장님이야. 자, 가자. 어르신들 마당에 다 앉아 계셔. 해수가 포구를 지나 마을길로 접어드는데 담장 너머로 흰 머리카락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 총각이 해수 아이가 서울에서 돈 잘 벌었다며? 미쳤지 뭐. 잘 살다가 이 섬에 와서 뭘 하겠다고. 그래도 젊은 놈이 들어와야 섬이 사는 거 아니여. 마을에 간 마당에 플라스틱 의자 20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막걸리와 부침개가 올라간 소박한 취임식 자리. 복순 할머니가 해수의 손을 덥석 잡고 주민들 앞에 세웠습니다. 78, 이 섬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 남편을 바다에서 일찍 잃고 홀로 자식 셋을 키워낸 마을의 큰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다들 보소. 이 녀석이 우리 섬 살릴 사람이여. 힘 좀 보태소. 응? 복순 할머니의 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주민 몇몇이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은 팔짱을 낀 채 해수를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막걸리 잔이 탁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최고령 어부 칠봉 영감이었습니다. 올해 82, 등이 굽었지만 눈빛만은 바다만큼 거칠었습니다. 칠봉 영감이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해수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이장이 바다를 알아? 파도를 알아? 마당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서울에서 컴퓨터나 두드리던 놈한테 마을을 맡겨? 내가 이 바다에서 60년을 살았는데 이 섬이 그렇게 만만해? 칠복 영감의 손가락이 혜수를 가리켰습니다. 정식이 옆에서 끼어들려는 것을 혜수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칠복 영감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바다도 모르고 파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칠복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혜수를 한 번 더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고 복순 할머니가 막걸리 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자자, 한 잔씩들 하소. 오늘은 좋은 날이여. 취임식이 파한 뒤 정식이 혜수를 부두 방파제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다를 마주보고 나란히 걸터앉자 정식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장부를 꺼냈습니다. 보건소는 간호사 떠나고 반년째 비었어. 전복이랑 미역은 중간상인 김 사장한테 헐값에 넘기는 구조야. 경로당 보일러는 2겨울째 고장이고. 정식이 장부를 펼쳐 혜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마을 공동계좌 잔고가 200만 원도 안 돼. 군청 지원금은 해마다 깎여. 솔직히 말할게. 기획안 같은 거 쓸 시간에 당장 이번 미역 수확철 일손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야. 혜수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숫자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정식이 혜수의 옆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래도 네가 왔으니까 뭐라도 해보는 거지 뭐. 해가 기울었습니다. 혜수는 혼자 마을을 돌았습니다. 깨진 가로등, 무너진 돌담, 녹슨 수도관. 할머니가 생전에 가꾸던 해변가 텃밭에 이르렀을 때 혜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잡초가 밭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허리를 굽히고 물을 주던 상추밭, 고추밭. 혜수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한번 훔치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보일러 수리, 보건소 간호사, 특산물 직거래. 한 줄씩 적어 내려가는 글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회관에 홀로 앉은 혜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 위에 안개섬 세계년 마을 활성화 계획이라는 제목을 찍고 커서를 놓은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찬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윤 회장의 장례가 끝난 직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있었죠. 기다란 테이블 한쪽 끝에 윤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29, 윤 회장의 전처 소생 외동딸. 미국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지만 기업 경영보다 사회 공헌 쪽에 마음이 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적십자 응급구조 봉사를 다닐 만큼 현장을 좋아했고 사람을 직접 돕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서진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사귀기도 전에 수천억 원의 지분과 경영권이라는 무게가 고스란히 서진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 끝에는 윤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38, 후처소생 장남이자 한성그룹 전무. 턱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문 변호사 황재민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 원장 검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원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경영권 승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태준이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서진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옆에서 돕겠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책상 밑에서 태준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빠져나간 뒤 태준이 집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측근 비서 조연우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전무님, 회의가 잘... 현우 씨... 태준이 조연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창밖을 등진 채 두 손을 책상 위에 짚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 원장 원본이 나오기 전에 서진이를 경영에서 완전히 밀어내. 방법은 당신이 알아서 찾아. 조연우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어린 태준과 서진이 나란히 웃고 있는 가족여행 사진. 태준의 엄지가 사진 위를 느리게 쓸었습니다. 후처 소생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는 태준을 한 번도 정면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서진이보다 10배는 더 해야 한다. 그 말이 20년 넘게 가슴팍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태준이 지갑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서재 안에서 서진의 손이 책장 뒤 숨겨진 금고를 더듬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서진아, 이것만은 네가 직접 열어라. 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 쏟아낸 것은 서류 뭉치와 USB 하나, 한성그룹의 비자금 계좌 내역, 그리고 태준이 지난 5년간 빼돌린 돈의 흐름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재 천장 구석에 숨겨진 작은 렌즈가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연우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서진이 금고를 열고 봉투를 꺼내고 서류를 펼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조연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무님, 서진 아가씨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의 서류와 USB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태준의 숨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기사장, 나야. 태준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건 진행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해 안개섬에서는 혜수가 홀로 노트북 불빛 아래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고 서울의 어둠 속에서는 서진을 향한 그물이 소리 없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안개섬에서 이장 생활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매일 밤 마을회관에 혼자 남아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특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 노인 돌봄 시스템 도입, 빈집을 고쳐 게스트하우스로 만드는 방안, 서울에서 쌓은 IT 경력을 총동원한 기획안이었습니다. 혜수는 완성된 기획안을 들고 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개섬 이장 강혜수입니다. 마을 활성화 기획안을 제출하고 싶은데요. 수화기 너머 담당 공무원의 목소리가 시큰둥했습니다. 아, 이장님. 죄송한데요. 올해 도서지역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검토가 어렵겠네요. 혜수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마을회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기획안을 3번 고쳤었는데 전화 한 통에 끝이 난 겁니다. 정식이 풀이 죽은 혜수를 선착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파제 끝에 나란히 걸터 앉아 정식이 소주잔을 따라 혜수 앞에 밀었습니다. 이장님, 군청은 원래 안 움직여.
내가 10년을 봤는데 한 번도 달라진 적 없어. 혜수가 소주를 한 입 털어넣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형은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번 미역 수확철에 품질 좋은 거 따로 골라서 직접 육지 시장에 갖고 나가보자. 기획안 100번 쓰는 것보다 한 번 팔아보는 게 빨라. 혜수의 자존심이 쓰렸지만 정식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형. 미역부터 해보자. 하지만 직거래를 하려면 마을 어르신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혜수가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 15명 앞에서 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간 상인한테 넘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포장해서 팔면 3배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새로운 거 했다가 그나마 있던 거래처도 잃으면 어쩔 건데? 한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지팡이로 바닥을 탁 내리쳤습니다. 김 사장이랑 30년을 거래했어. 30년. 네가 뭔데 그걸 받고?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혜수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혜수는 새벽 4시에 부두로 나갔습니다. 칠복 영감의 어선에 올라타 그물을 손질하고 닻을 끌어올리고 어망에 걸린 해초를 걷어냈습니다. 그물에 손이 찢어져 피가 났고 배멀미로 뱃전에 매달려 속을 쏟았습니다. 칠복 영감은 혜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새벽 부두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혜수 앞에 장갑 한 켤레가 떨어졌습니다. 올려다보니 칠복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던져놓고 등을 돌려 제 배로 갔습니다. 혜수가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직거래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비를 털어 소량의 건미역을 포장하고 서울 시절 알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려 온라인에 시식 이벤트를 올렸습니다. 일주일 뒤 소량이었지만 전량이 팔렸습니다. 혜수가 판매 내역을 출력해서 마을회의에 가져갔습니다. 20봉지 전부 팔렸습니다. 김 사장한테 넘길 때보다 2배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이 숫자를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칠복 영감만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나머지 어르신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뭐. 잃을 것도 없잖아. 그 무렵 복순 할머니가 매일 저녁 반찬 보따리를 들고 마을회관을 찾아왔습니다. 혜수가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걸 알고부터였습니다. 이놈아, 라면이 밥이가? 네 할매가 하늘에서 보면 속상해서 어쩌겠냐. 복순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혜수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랑 많이 친하셨죠? 친하다마다 40년 버시였어. 네 할매가 맨날 그랬어. 우리 혜수는 크면 꼭 돌아올 거라고. 혜수가 밥을 떠먹는 손이 멈추지 않았지만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순 할머니가 혜수를 마을 뒷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포구 전체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여객선이 들어오는 뱃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자리. 네 할매가 살아생전에 매일 여기 올라왔어. 여객선 들어오는 거 보면서 니를 기다렸어. 혜수의 눈에 바다가 번져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서 포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편 서울. 서진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 황재민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윤 회장의 30년 지기, 유언장 원본의 존재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서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책상 서랍이 모조리 뒤집혀 있었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황 변호사의 왼쪽 눈 밑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서진 씨, 들어오지 마요. 당분간 나를 찾아오면 안 됩니다. 황 변호사가 문 앞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누군지는 말 못합니다. 제발 지금은 가요. 서진이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걸음을 빨리 하자 세단의 엔진이 걸렸습니다. 서진은 택시를 잡아타고 2번을 갈아타며 따돌렸지만 심장이 한참 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은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던 조현우였습니다. 현우 실장님, 황 변호사님이 위협을 받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봐 주세요. 조현우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당분간 안전한 곳에 계세요. 목소리는 걱정 가득했지만 서진이 돌아서는 순간 조현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조현우는 서진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무님, 서진 아가씨가 황 변호사를 만나려 했습니다. 이동 경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자택에서 아버지의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비자금 내역 파일 사이에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아, 태준이를 조심해라. 이 자료가 내 방패가 될 거다. 그리고 정 위험하면 남해로 가거라. 통영항에서 배를 타면 아버지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다. 서진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시각 태준의 집무실. 태준이 기사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서진이를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해. 시신은 발견되면 안 돼. 기사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남해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영항에 미리 사람을 깔아두겠습니다. 이틀 뒤 새벽, 서진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눌러쓰고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표를 끊었습니다. 통영항에 도착한 서진은 매표소에서 이수연이라는 가명으로 승선권을 샀습니다. 남해 방면 마지막 여객선, 안개섬을 포함해 3개의 섬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서진이 트랩을 올라 여객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5분 뒤 선착장 주차장에 검은 SUV가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기사장이 매표소 직원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 봤소? 오늘 배 탔소? 직원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지만 선글라스를 쓴 여자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승선 명부에도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기사장이 명부를 내려놓으며 옆에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쪽으로 가는 배는 저것 하나뿐이야. 한 명 태워. 부하가 뛰어가 여객선 트랩에 올라탔습니다. 여객선의 백고동이 울리고 배가 천천히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여객선이 남해 연안을 지나 안개섬 방향으로 항로를 잡은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뱃멀미에 지친 승객 대부분이 좌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가 구석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코트 안쪽 허리춤에 묶어둔 방수 파우치를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와 USB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내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뚝 끊기고 배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고 좌석 사이로 짐가방이 굴러다녔습니다. 통영항에서 기사장 일행이 기관실 연료 라인에 손을 써둔 결과였습니다. 여객선은 조류에 밀려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복도 끝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서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기사장이 승객으로 위장시켜 태운 요원이었습니다. 서진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남자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진이 좌석을 박차고 일어나 갑판 쪽으로 뛰었습니다. 남자가 뒤를 쫓았습니다. 갑판 위에서 서진의 발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고 몸이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오른쪽 관자놀이가 쇠난간에 강하게 찍혔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번쩍이더니 서진의 몸이 난간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어둠 속 바다가 서진을 삼켰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거센 해류가 서진의 몸을 안개선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서진의 두 손은 코트 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허리춤에 묶인 방수 파우치의 매듭이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직전 해수는 할머니의 텃밭에 물을 주러 해변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래밭 위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해초더미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련된 코트 차림에 손톱에 매니큐어가 남아 있었지만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고 오른쪽 관자놀이가 크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해수가 무릎을 꿇고 손목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맥박이 있었습니다. 가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해수가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마을 보건소까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보건소에 눕히자마자 복순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해녀 시절의 경험이 몸에 배어있는 할머니가 이불을 가져오라 소리치며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이불로 여인의 몸을 감쌌습니다. 정식이 위성전화로 육지병원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무가 극심하게 끼어 여객선 운항이 전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최소 이틀은 배가 안 뜬대요. 정식의 말에 해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텨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마을의 전직 간호조무사 송 여사가 소식을 듣고 보건소로 뛰어왔습니다. 여인의 몸 상태를 꼼꼼히 살핀 송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탈수가 심하고 체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생명에는 지장 없을 거예요. 다만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깨어나더라도 기억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해수와 복순 할머니가 젖은 코트를 벗기는 과정에서 코트 안쪽 허리춤에 단단히 묶인 작은 파우치를 발견했습니다. 방수 재질의 지퍼가 달린 파우치였습니다. 해수가 파우치를 풀어 보건소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사람 소지품인 것 같으니까 깨어나면 직접 확인하게 하자.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나절이 지나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눈동자가 한참 동안 초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해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는 안개섬이라는 작은 섬이에요. 해변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여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남해 안개섬이요.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여인이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여인의 눈에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바다에 빠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해수는 그 눈빛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보건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문 사이로 여인을 훔쳐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옷 좀 봐. 손톱에 그게 뭐여? 매니큐어? 향수 냄새까지 나. 육지에서 온 귀한 집 자식이 틀림없어. 복순 할머니가 자기 옷을 가져와 여인에게 입히며 주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름을 모르니 우리가 하나 지어주자.
어때? 해수가 창밖 바다를 한번 바라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내준 사람이니까 바다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 그날부터 여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보건소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해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해류 방향으로 봐서 이 사람은 통영 쪽 항로에서 떠내려온 거야. 어젯밤에 여객선 사고가 있었는지 알아봐. 해수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마을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지만 통신 사정이 열악해서 페이지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성전화로 통영해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에 해상사고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접수된 사고는 없습니다. 해수가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바다의 목에 걸려있던 가느다란 금목걸이에서 발견한 이니셜을 적어두었습니다. S, J, Y. 이 세 글자가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여객선 운항이 재개된 날 해수가 바다를 데리고 육지병원에 가려 했습니다. 바다의 손을 잡고 선착장으로 향하는데 여객선이 보이는 순간 바다의 몸이 굳었습니다. 안 돼요. 못 타요. 제발. 바다가 해수의 팔을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유를 모르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송 여사가 해수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지금 억지로 데려가면 기억이 돌아오는 게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좀 더 두고 봐요. 해수가 바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다의 두 눈에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쉬세요. 사흘이 지난 뒤 정식이 여객선 선장 친구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해 연안에서 여객선 기관 고장 사고가 있었고 승객 한 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이 해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실종자 이름이 이수연이래. 인상착의도 바다 씨랑 안 맞아. 해수가 수첩을 꺼내 이니셜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S, J, Y와 이수연은 어디에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해수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태준이 경찰에 제출한 실종자 인상착의는 서진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색 범위도 거제도 방면으로 유도해 놓았습니다. 서진은 이수연이라는 가명으로 표를 끊었기에 승선 명부에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애초에 없었죠. 한성그룹 홍보팀은 언론에 한 줄을 띄웠습니다. 윤서진 부회장은 아버지 별세 후 해외 요양 중. 기사장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신이 안 나옵니다. 해류를 봤을 때 살아있다면 남해 쪽 작은 섬에 떠밀려 갔을 겁니다. 태준이 책상 위에 남해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람이 사는 작은 섬 12곳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펜 끝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에 안개섬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씩 뒤져. 빠짐없이. 바다가 안개섬에 머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처음 눈을 떴을 때 얼굴을 뒤덮던 공포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매일 아침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바다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더 굳어. 나와. 일 좀 거들어. 바다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마을로 나온 첫날 정식이 미역 널기를 시켰습니다. 해풍에 미역을 펼치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바다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생선 비늘을 만지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복순 할머니가 전복죽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자 바다의 손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레시피에 바다가 뭔가를 더했습니다. 주방 한쪽에 놓인 레몬을 집어들더니 껍질을 얇게 저며
죽 위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요? 전복죽에 레몬을? 복순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떠먹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 6명이 전복죽을 비웠습니다. 어디서 배운 건지 바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혜수가 마을회관에서 특산물 포장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상자에 뭘 그려 넣어야 할지 종이만 붙들고 있는데 바다가 슬쩍 다가와 앉았습니다. 마을회관 구석에 굴러다니던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집어들더니 30분도 안 되어 안개섬 풍경이 담긴 로고와 포장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혜수와 정식이 도화지를 번갈아 들여다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이걸 30분 만에 그린 거야? 바다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움직였어요. 바다의 존재감이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칠복 영감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칠복 영감에게는 육지에 사는 손녀가 하나 있었는데 1년이 넘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위성전화로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작은 화면 안에 손녀의 얼굴이 떴을 때 칠복 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칠복 영감이 화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칠복 영감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맙다. 칠복 영감이 외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건 이 섬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혜수는 바다와 함께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폐교된 분교 건물을 함께 청소하다 먼지투성이가 되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이 터졌고 해질녘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고등어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타들어가는 고등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아요. 모든 게 새로우니까. 혜수가 고등어를 뒤집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뛰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바다가 해변을 산책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수가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바다씨, 괜찮아요? 머릿속에 뭔가 스쳐요. 어두운 바다 엔진 소리, 누가 소리를 질러요. 바다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억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 며칠간 혜수는 밤마다 마을회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S, J, Y 이니셜과 여객선 사고 시점을 넣고 남의 연안 실종 기사를 교차로 뒤졌습니다. 느린 인터넷 속도와 씨름하던 어느 밤 한성그룹 윤 회장 장례식 기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기사 안에 외동딸 윤서진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혜수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바다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이니셜도 맞았습니다. S, J, Y 서진윤. 혜수가 화면을 꺼버리고 어둠 속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면 결국 이 섬을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혜수는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윤서진의 실종 관련 소식을 찾아보았지만 해외 요양 중이라는 기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찾고 있다면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혜수는 한성그룹 비서실 대표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성전화의 발신 체계가 일반 전화와 다르다는 것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서진 씨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윤서진 부회장님은
현재 해외 요양 중이시고 외부 연락은 일체 받지 않고 계십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조현우가 위성전화 발신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안개섬 마을회관. 조현우가 태준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무님, 남해 안개섬에서 서진 아가씨에 대해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해수의 선의가 추적자들에게 바다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 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바다는 마을에서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치고 칠봉 영감의 그물 손질을 거들었습니다. 방파제 벽에는 안개섬의 사계절을 담은 벽화가 하루하루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어느 저녁 해수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된장을 풀면서 넌지시 말했습니다. 해수야, 저 아이 볼 때마다 네 눈이 달라지는 거 알지? 해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사람 마음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요. 네가 좋으면 좋은 대로 솔직하게 살아. 해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보건소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바다가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지키고 있던 해수가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다가 이불을 움켜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누가 쫓아왔어요. 어두운 바다, 높은 건물, 회의실 같은 곳. 그리고 제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해수는 더 이상 혼자 끌어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정식에게만 윤서진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식이 사진과 바다를 번갈아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틀림없어. 근데 이장님, 한성그룹이면 이 아가씨를 찾는 사람이 전부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어. 조심해. 해수는 바다를 뒷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여객선을 기다리던 바로 그 자리. 포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해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씨, 당신은 한성그룹 윤서진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전화로 확인하려 했는데 이상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바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에 머릿속 어딘가가 번뜩였지만 기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게 두려워요. 돌아오면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서. 해수가 바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건 기억이 돌아온 다음에 생각하자. 지금은 여기에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안개가 거쳐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뒷산에서 손을 잡은 그 밤 이후 해수와 바다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침이면 나란히 할머니의 텃밭에 물을 주었고 낮에는 마을 일을 함께 거들었습니다. 저녁이면 방파제 끝에 걸터 앉아 하루를 돌아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안개섬에는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 해수가 몇 달간 준비해온 특산물 직거래 플랫폼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마을회관 컴퓨터 앞에 주민 12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해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요. 경로당이 술렁였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요? 서울에서 우리 미역을 산다고? 바다가 플랫폼에 상품 사진을 직접 찍고 포장 디자인도 도맡았습니다. 바다의 아이디어로 전복과 미역 세트마다 손편지를 한 장씩 넣었습니다. 안개섬 이야기가 담긴 편지였습니다. 주문량이 첫 주 대비 3배로 뛰었습니다. 중간상인 김 사장에게 넘기던 가격의 2배가 넘는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칠봉 영감이 포장 작업장에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상자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해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야, 칠복 영감이 포장을 해? 해수가 칠복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 영감은 해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확 돌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거래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에 넣어 경로당 보일러를 바꿨습니다. 새 보일러가 돌아가던 날 경로당 바닥에 어르신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아이고 따시다. 올겨울은 살겠다. 해수와 바다가 경로당 문 앞에서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식이 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장님이 아니라 이장님 부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해수와 바다가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경로당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가을 축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수와 바다가 폐교 운동장을 축제장으로 꾸몄습니다. 바다가 운동장 담벼락에 대형 벽화를 그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동백꽃이 피어오르는 섬 풍경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벽화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가 돌아가신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던 풍경이요. 칠복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해수가 그 장면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이 섬에 가져온 변화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습니다. 축제 당일 저녁 운동장에 호롱불이 줄줄이 걸렸습니다. 막걸리가 돌고 복순 할머니가 옛 남의 민요를 불렀습니다. 해수가 주민들 앞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축제는 바다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다 바다씨 덕분입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칠복 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해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장, 잘하고 있어. 해수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 섬에 내려온 이후 처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은 밤 해수와 바다가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폐교 뒤편 감나무 아래에 나란히 섰습니다. 호롱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다씨, 네. 당신이 누구였든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당신이 좋아. 바다가 해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섬에서 처음으로 나로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바다가 해수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해수의 심장 소리가 바다의 귀에 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수가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 섬에서 같이 살자. 바다가 해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삶이 내가 기억 못하는 과거보다 더 진짜 같아요. 두 사람은 할머니의 텃밭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끝에 흙이 묻고 이마에 땀이 맺히고 사이사이 웃음이 새어나오는 소박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식이 숨을 헐떡이며 해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장님, 오늘 여객선에서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어. 지금 마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여자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 해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봤어? 슬쩍 봤는데 바다씨야. 틀림없어. 해수가 바다를 복순 할머니 집 다락방에 숨기고 정식과 함께 남자들을 뒤따랐습니다. 남자들은 마을 슈퍼에서 주인 박 씨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이 섬에 표류해 온 사람이 있느냐고요. 박 씨가 사진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런 사람 없어요. 남자들이 항구 쪽 횟집에서도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정식이 남자 한 명의 뒤를 밟았습니다. 골목 안에서 남자가 위성전화로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내일 하루 더 뒤져보겠습니다. 정식이 혜수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장님, 저 사람들은 가족을 찾는 게 아니야. 말투가 달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야. 남자 중 한 명이 방파제를 걸으며 바다가 그린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냈습니다. 혜수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벽화 한 구석에 바다가 무의식적으로 흘려 쓴 S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혜수가 몰래 방파제로 나가 페인트로 그 부분을 덮었습니다. 남자들이 이틀을 뒤졌지만 주민들은 한결같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사진을 들이밀어도 노안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돌아섰고 칠복 영감은 30년 바다를 봤는데 사람이 떠내려온 적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다음 날 첫 여객선을 타고 떠났습니다. 선착장에서 혜수와 마주쳤을 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이 여자를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가족이 찾고 있습니다. 명함에는 회사 이름 없이 전화번호만 찍혀 있었습니다. 혜수가 나중에 그 번호를 추적해 보니 주인이 없는 대포폰이었습니다. 혜수는 정식과 함께 여객선 선장에게 부탁해 앞으로 낯선 사람이 타면 미리 알려달라는 경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혜수가 복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바다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 떠났어요. 괜찮아요. 혜수의 말에도 바다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 얼굴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몸이 기억해요. 그 사람들은 나를 도우러 온 게 아니에요. 혜수가 바다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지킬게. 혜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바다를 아는 두 팔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떠난 지 사흘 뒤 기상청이 10년 만에 최강 폭풍을 예보했습니다. 여객선 운항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안개섬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혜수는 아침부터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비상식량과 식수를 집집마다 나눠주고 해안가 어선 12척을 이중으로 결박했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모아 함께 지내도록 이불과 난로를 준비했습니다. 폭풍 경보가 내려지기 하루 전 마지막 여객선에서 낚시 장비를 든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여객선 선장이 정식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정식아, 오늘 낚시객 3명이 내렸어. 정식이 혜수에게 전했지만 두 사람 모두 폭풍 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낚시객이면 뭐 빈방에서 묵겠지. 일단 보일러 연료부터 경로당에 옮기자. 그 3명은 기사장과 부하 둘이었습니다. 섬 반대편 빈 양식장 창고에 짐을 풀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기사장이 창고 틈새로 마을 쪽을 바라보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폭풍이 오면 섬이 마비돼. 그때 움직인다. 그날 오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입이 굳었습니다. 왼쪽 팔이 축 늘어지더니 할머니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비명이 경로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송여사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와 팔다리 반응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뇌에 피가 새는 것 같아요.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해요. 혜수가 위성전화를 붙잡고 육지병원 응급실에 연결했습니다. 신호가 끊기고 잡히기를 반복하다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머리를 높이 해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데려오셔야 합니다. 혜수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어선의 밧줄을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배도 못 뜨고 헬기도 못 나는 상황. 혜수가 보건소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왜 이 섬에는 의사 한 명이 없는 거야? 바다가 복순 할머니 옆에 붙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자세를 잡아주고 송여사와 교대하며 밤새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바다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서진이 대학 시절 적십자 응급구조 봉사에서 배운 것들이 몸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혜수가 바다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옆에 앉았습니다. 바다씨 고마워요. 할머니한테 고마워해요. 할머니가 나를 살려줬는데 나도 할머니를 지켜야죠. 새벽 폭풍이 잠깐 약해졌습니다. 정식이 자기 어선을 끌고 부두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육지에 데려다 드릴게. 이 바다에서 40년을 살았어. 이 정도 파도는 뚫는다. 칠복 영감이 정식 뒤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보내면 안 돼. 나도 탄다. 혜수와 마을 장정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부두로 옮겼습니다. 바다가 모포를 여며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식의 어선이 파도를 가르며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부두에 남은 주민들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수도 부두 끝에 서서 어선의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양식장 창고에서 기사장이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어선이 나갔다. 마을이 비었어. 지금이다. 혜수가 보건소로 돌아왔을 때 바다가 없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고 약품 상자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바다씨, 폭풍우 속으로 뛰어나가 마을 전체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기사장 일행이 바다를 끌고 간 곳은 뒷산 중턱의 양식장 창고였습니다. 바다의 입을 막고 있던 천이 풀렸습니다. 기사장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바다의 머릿속에서 댐이 무너졌습니다. 여객선 갑판에서 자신을 쫓던 남자, 어둠 속 바다에 빠지던 순간 서울에서의 도주, 아버지의 서재, 아버지의 장례식,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돌아왔습니다. 바다가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윤서진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기사장이 쓰러진 바다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류를 내놓으면 살려준다. 어디 있어? 서류는 보건소 서랍 안방수 파우치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실을 기억해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사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서류는 이미 복사본이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한테 맡겨뒀어요. 나를 없앤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기사장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즉시 처리하려던 판단을 멈추고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확인 연락을 취했습니다. 혜수가 뒷산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뛰어가려는데 마을 아주머니 3명과 장정 2명이 호미와 횃불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창고 문이 부서졌습니다. 아주머니 1명이 횃불을 휘둘러 부하 하나를 밀어냈고 장정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혜수가 기사장과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주먹이 오갔고 기사장이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혜수의 옆구리를 내리쳤습니다. 혜수가 몸을 접으며 비틀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바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창고를 빠져나와 뒷산 비탈길을 내달렸습니다. 기사장이 뒤쫓았지만 혜수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전복을 따러 다니던 해안 절벽 아래 해식동굴로 바다를 이끌었습니다. 좁은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기사장은 험한 지형과 폭풍의 길을 잃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동굴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바다가 옷자락을 찢어 혜수의 옆구리를 감아주었습니다. 혜수가 이를 악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 기억났어요. 바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윤서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복 오빠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서류는 보건소 서랍에 있어요. 방수 파우치 안에. 해수가 고통 속에서도 바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윤서진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나한테 당신은 바다야. 바다가 해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밖에서 폭풍이 울부짖었고 동굴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해수가 벽에 기대어 눈을 떴습니다. 옆구리를 감싼 옷자락에 피가 배어 있었고 몸을 일으킬 때마다 갈비뼈 쪽에서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바다가 해수의 팔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기대어.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이 동굴을 빠져나와 해안길을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수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옆구리를 부여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이미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 셋이 밧줄로 묶인 3명의 남자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기사장과 부하 둘이 저체온에 탈진한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밤새 폭풍 속을 헤매다 마을 쪽으로 나왔고 새벽에 주민들이 발견해서 묶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해수가 마을회관으로 가서 위성 전화를 잡았습니다. 해경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해 안개섬입니다. 외부인 3명이 불법으로 침입해서 주민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제 앞에서 묶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육지병원에 연결했습니다. 정식이 받았습니다. 형? 할머니 어떠셔? 수술 끝났어. 머리에서 피가 새던 거 잡았대. 의식도 돌아왔어. 칠봉 영감이 옆에서 지키고 계셔. 해수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다가 옆에서 해수의 표정을 읽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으신 거예요? 응. 고비 넘기셨대. 바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수도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앞으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소식을 전해 들은 어르신들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정에서 응급구조사가 내려 해수의 옆구리를 확인했습니다. 소독하고 붕대를 단단히 감은 뒤 말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을 수 있어요. 꼭 육지병원에서 찍어보셔야 합니다. 해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밀이 정리되면 갈게요. 바다가 해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일은 내가 볼게요. 치료부터 받아요. 해수가 바다의 눈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경이 기사장 일행을 연행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가 해경 수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한성그룹 윤 회장의 딸이에요. 수사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다가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객선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 이복 오빠 윤태준이 지시한 것이라는 것, 그 이유가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서류 때문이라는 것. 바다가 해수와 함께 보건소 서랍을 열었습니다. 방수 파우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서류 뭉치와 USB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다가 서류를 수사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방패예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USB 안에 들어있던 아버지의 음성 파일과 횡령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체포된 기사장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서진이가 복사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뒀다고요. 이 진술이 태준에게 전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류 원본도 빼앗지 못한 데다 복사본까지 있다는 말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한 태준이 위조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을 때 검찰 수사관 4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출국 금지가 내려진 뒤였습니다. 태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전국에 나갔습니다. 조현우도 동선 유출과 거짓 정보 제공으로 함께 잡혀 들어갔습니다. 고문 변호사 황재민이 경찰 보호 아래 서진과 전화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서진 씨, 유 원장 원본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뜻은 명확해요. 모든 지분은 서진 씨에게, 태준 씨에게는 독립 자금을 주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서진이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안개섬에 기자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객선이 닿자마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선착장에 줄을 서서 막았습니다. 우리 바다 아가씨한테 카메라 들이대지 마시오. 정식이 기자들 앞에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이장님하고 바다 아가씨가 우리 섬을 살렸어. 딴소리 하지 말고 그것만 써. 소동이 가라앉은 뒤 바다가 해수를 뒷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정리해야 하고 재판에도 나가야 해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해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으면 가. 이 섬은 언제든 여기 있어. 나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 섬은 기다리는데 익숙해. 할머니가 매일 여기서 여객선을 기다렸던 것처럼. 전날 밤 육지병원에서 복순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바다야, 네가 갈 곳에서 할 일 다 하고 이 할머니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와라. 약속이다. 바다가 전화기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꼭 다시 갈게요. 약속해요. 떠나는 날 아침 선착장의 주민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미역과 젓갈을 보따리에 싸서 바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식이 바다의 캐리어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우리 안개섬 미역이 제일 좋다고 한마디만 해줘. 응? 정식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해수가 선착장 끝에서 바다와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해수가 목에서 무언가를 풀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유일한 물건. 해수가 바다의 손바닥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이 섬에 돌아올 이유로 가지고 있어. 바다가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여객선 트랩에 올라서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해수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바다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객선이 포구를 벗어나 안개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해수가 빈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할 일 첫 줄에 적었습니다. 보건소 상주 간호사 채용 공고 올리기. 해수의 등 뒤로 방파제 벽화 속에 바다가 그린 그림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섬 위로 떠오르는 해.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진 서울. 한성그룹 본사 이사회실. 윤서진이 대표이사 취임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태준의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가 재판에 넘겨지고 핵심 임원 4명이 줄줄이 잡혀 들어간 뒤였습니다. 서진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은 투명한 경영과 지역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안개섬에 오기 전과 달랐습니다. 떨림없이 단단했습니다. 취임 직후 서진은 모두가 말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시절의 비자금 문제를 포함해 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공개하고 자진 시정한 것이었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임원들이 반발했습니다. 부회장님, 아니 대표님, 이러다 그룹이 무너집니다. 서진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감추면 썩어요. 드러내면 낫고요. 제가 그걸 배운 곳이 있어요.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 뒤 기업 신뢰도 조사에서 한성그룹이 전년 대비 12계단을 올랐습니다. 서진은 한성그룹 사회공헌 첫 번째 사업으로 남해 도서지역 의료교육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첫 수혜지는 안개섬이었습니다. 상주 간호사 배치, 원격 진료 시스템 설치, 폐교의 문화센터를 세우는 계획이었습니다. 태준의 재판이 열린 날 서진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사실만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피고인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서진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태준 전무에 대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형제간의 일이라 마음이 아프지만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서진이 그 말만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태준의 소지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어린 태준과 서진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태준이 20년 넘게 지갑에 넣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고문 변호사 황재민이 서진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회장님이 젊은 시절에 사업이 망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달 동안 숨어 지낸 곳이 안개섬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대요. 평생 그 섬을 마음의 안전한 곳으로 간직하셨고 마지막에 따님한테 그곳을 알려주신 겁니다. 서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곳에서 자신도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안개섬에서 혜수는 변함없이 이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거래 플랫폼 주문을 처리하고 마을도로 보수공사를 감독하고 어르신들 건강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면 방파제 끝에 혼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정식이 가끔 옆에 와서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이장님, 여객선은 매일 오잖아. 기다려봐. 복순 할머니가 2달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칠봉 영감과 정식이 같은 여객선에서 내렸습니다. 선착장에 주민 전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부축을 받으며 트랩을 내려서자마자 혜수를 보고 물었습니다. 바다는 안 왔어? 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은 바쁜 사람이에요. 복순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바쁜 게 뭐가 중한디? 사람이 중하지. 그 한마디가 혜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동백꽃이 붉게 피기 시작한 어느 아침, 혜수는 마을회관에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한성그룹 사회공헌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원사업 실무 협의를 위해 담당자가 곧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 혜수는 평범한 업무로 여기고 봄맞이 정비를 위해 부두로 나갔습니다. 오전 10시 여객선이 들어왔습니다. 혜수가 부두에서 자재를 정리하고 있는데 트랩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봄 코트에 캐리어를 끌고 있었지만 발에는 섬에서 신던 것과 똑같은 노란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선착장에 발을 내딛고 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캐리어를 놓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혜수의 은반지였습니다. 돌아올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뒤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칠봉 영감이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고 정식이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여객선은 매일 온다고. 복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부두까지 나왔습니다. 바다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죠? 이 할미가 살아있을 때 와야 약속을 지킨 거지. 할머니가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바다가 혜수에게 사업 계획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한성그룹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회공헌 부문을 총괄하되 거점을 안개섬에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폐교를 고쳐 도서지역 사회적 기업 본부로 만들고 섬과 육지를 잇는 상생 모델을 직접 세우겠다는 계획.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섬에서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나도 여기서 새 길을 만들 거예요. 혜수가 계획서를 읽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환영해.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바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안 갈 거제? 네, 할머니.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칠복 영감이 막걸리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바다 왔다. 잔치가 끝난 늦은 밤, 혜수와 바다가 할머니의 텃밭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 텃밭, 우리 같이 가꾸기로 한 거 아직 유효한 거죠? 잡초가 좀 많이 자랐어. 내일부터 바쁠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봄, 폐교 자리에 새로 단장한 안개섬 상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센터장으로 축사를 하고 혜수가 이장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육지에서 귀농 희망자 12명이 섬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보건소에는 상주 간호사가 배치되었고 여객선은 하루 2번으로 늘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직거래 포장 작업장에서 상자를 쌓고 있었고 복순 할머니는 센터 앞마당에서 방문객들에게 전복죽을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방파제 벽화 옆에 바다가 새로 그린 그림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환하게 빛나는 섬의 아침. 혜수와 바다가 나란히 선착장에 서서 들어오는 여객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수의 손에는 이장 수첩이, 바다의 손에는 센터 기획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가만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섬 위로 햇살이 내리쬐고 하루 한 번 들어오던 여객선은 이제 2번 들어옵니다. 바다에 떠밀려와 이름조차 잃었던 여자는 이 작은 섬에서 자기 이름보다 소중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함께 미역을 말리던 할머니들의 손,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되어준 한 남자의 눈빛, 그리고 37명이 한마음으로 지켜준 그 밤의 기억까지. 돌아간 서울에서 서진은 수조원짜리 회사 대신 자신을 살려준 섬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회의실보다 안개 낀 선착장이, 수백 명의 임원보다 고무신 씨는 할머니 한 분이 더 그리웠으니까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돈도 권력도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떠밀려온 그날, 아무 조건 없이 내민 손 하나.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 비로소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보입니다. 지금 당신의 옆엔 누가 있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